11월의 마지막 날 경기도 내 12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과밀 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거의 40년 동안을 살았는데요. 지역의 향토기업, 저희가 꽤 많은 14개 대기업이 지금 10개가 나가고 4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 결국은 수도권 정비법, 특히 과밀 억제 권역에 이유가 있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대기업만 나가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도 많이 나간 걸 아마 우리 지금 참여하신 지자체도 같이 목도하고 있는 현실일 겁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고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1982년 12월 제정 공포돼 40년을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과밀 억제 권역으로 묶인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변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중과세와 개발 제한으로 기업은 떠나고 아파트만 들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잘 따져보면 과밀 억제 권역이 수도권의 과밀을 막는 게 아니라 수도권의 성장과 생존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전 권역인데 이 수도권에 이왕에 진입된 기업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성장 관리 권역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과밀 억제 권역에 포함된 곳은 거꾸로 성장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고 오히려 성장 관리 지역이 과밀 억제 권역으로 묶여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과밀 억제 권역에 있는 기업들이 성장 관리 권역으로 아마 많이 분석해 보십시오. 다 빠져나갔습니다. 지방으로 가는 기업도 있지만 수도권 안에서 재분배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과밀 억제 권역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정비 계획법과 비슷한 법이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80년대에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2000년대 들어서 오히려 수도권 강화 전략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2000년대 들어 수도권 규제를 대부분 폐지했습니다. 사업용 건축물을 신중축하는 경우 수도권의 인구 집중 현상을 유발하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중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기업이 빠져나가면 도시의 자족 기능은 약화되고 경제 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집중 억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가 2019년부터 전국 인구의 과반을 넘긴 상황. 이제는 기존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저희 부천시도 좀 공장이나 제조업이 좀 성장하면은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큰 기업들도 많이 빠져나갔고.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또 대학을 유치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칫 잘못하면 도시개발 하더라도 베드타운으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고 이런 자족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되고 과밀 억제 권역 이것도 다 조정을 해야 되는데 국가의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과밀 억제 권역에 숨통을 트여주는 게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0만 경기도민 인천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 현안들을 집중 진단하는 KBS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와 인천시의 가장 큰 현안이죠.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토 개발이 서울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한 게 1970년대부터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개발 정책으로 인구와 산업 역량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 1982년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제정했습니다. 수도권의 급격한 성장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강력한 규제 정책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이런 규제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현재 경기, 인천, 서울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비수도권 도시들이 지금 정도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뒤집어 보면
그만큼 수도권 도시들은 과도하게 역차별을 받아왔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수도권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규제 대상 지역인 과밀 억제 권역에 해당하는 도시들이 모여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과밀 억제 권역으로 묶여 있는 경기도 내 12개 도시들의 시장들이 모여서 과밀 억제 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 협의회를 꾸렸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요, 그 협회장 맡고 계신 이재준 수원 특례시장 모시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면면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네. 자, 먼저 이 협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달 30일이죠. 이 과밀 억제 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 협의회, 이름이 좀 깁니다만 네. 이제 설립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하신 겁니까? 예,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했으니까 한 6개월, 반년 가까이 했네요. 많은 지자체들이 공감을 해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응하는 게 옳겠다라고 해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논의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국토부의 최상위 법입니다. 지자체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또 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권 나름대로의 수도권 계획, 또 국토 전체로 계획을 세우는데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전체를 관할하는 법이기 때문에 지자체 계계별로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와의 공감대를 잘 형성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속담 아시잖아요. 그래서 과밀 억제 권역에 해당되는 지자체와 의기투합해서 지난 40년 전에 만들었던 이 법이 이 시대에 맞는 것인가, 수정 보완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논의를 이제 앞으로 논의해 나갈 거고 또 해결해 나갈 겁니다. 네. 여러 지자체장을 만나 보니까 이 수도권 정비법 이것 때문에 그동안 너무 과도하게 억제돼 있고 도시 활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런데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공감 속에서 실무회 또 토론회 여러 차례를 거쳐서 지난 6개월 전에 공감을 시작해서 11월 30일 날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자, 이제 방금도 언급하셨습니다만 과밀 억제 권역, 이게 시청자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네. 이건 뭔가요? 뭐 우리나라에 여러 법이 있는데요. 국가 전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을 조금 억누르자, 성장을 좀 지방으로 넘기자라는 취지하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4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자원 보존 권역 이렇게 세 권역으로 네네. 수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균형 발전 목적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유효했지만 40년 전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맞지 않다 이런 논리입니다. 수도권이 오히려 거꾸로 역차별 당하고 또 국가 경쟁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제 과밀 억제 권역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기 때문에 좀 개선해달라 이런 네. 목소리인데 어떤 도시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과밀 억제 권역의 내용,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 이런 내용인데 과밀 억제 권역은 서울, 인천도 포함되고요. 네. 경기도 내에는 14개 지자체가 포함됩니다. 그중에 이번에 12개 지자체가 협의회에 참여했는데 나머지 두 지자체는 왜 참여하지 않았느냐? 시흥과 남양주시인데요. 네. 거기는 일부만 과밀 억제 권역에 포함돼 있어서 추후에 계속 협의를 통해서 참여 의사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참여 도시 중에서는 수원시 인구가 가장 많습니까? 제일 많죠. 아무래도 이제 큰형님 입장에서 뭐 그래서 시장님께서 협의회장을 맡으신 거군요. 제가 제일 먼저 제안도 했고 네네. 지난 30년 동안 도시계획 학자이자 행정가로 역할도 했고요. 또 학자일 때는 수도권 그 정비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법을 관장하는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위원회에도 한 6년간 참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또 인정받아서 저에게 초대 대표회장을 맡긴 것 같습니다. 네, 이 과밀 억제 권역 뭐 보니까 경기도 인구의 한 절반 정도는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이 경기도 경제에서 이 도시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꽤 크겠군요. 예. 법이 만들어진 40년 전에는
굉장했죠. 수도권 전체의 83%가 인구가 여기에 몰려 있었는데요. 지금 한 72%좀 완화됐습니다만 12개 도시만 따져봐도 12개 도시 전체 인구가 622만입니다. 경기도 전체의 약 50% 가까이 차지하는데요. GRDP, 지역 총생산이라고 네. 하죠. 그 GRDP만 따져보면 경기도의 3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지역 현실과 많이 맞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 내에서 경제 규모가 자꾸 격차가 벌어지는 이 현상을 지혜롭게 모으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여기 협의회 구성 좀 더 확대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아마 이 문제를 이렇게 논의하기 시작하면 공감하는 지자체가 더 많아질 거예요. 서울도 물론이고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남양주와 시흥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계속 논의를 거쳐서 구성원들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앞으로 이제 규제 완화 계속 이 논의는 하면할수록 참여 단체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부의 이제 개선 요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 갖고 계십니까? 국가 균형 발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과밀 억제 권역도 살고 지방도 사는 그런 윈윈 전략을 우리가 지혜롭게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최종 목표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이룰 때까지 사실 이걸 자칫 잘못하면 갈등과 투쟁 형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문제를 중앙정부하고 또 국회에 그렇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외국의 여러 가지 선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와 제도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잘 설득할 예정이고요. 법도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됩니다. 40년 전에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옳아왔는데 최근 경향을 보면 현실에 맞게 좀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과밀 억제 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 협의회 이게 이제 어떻게 왜 만들어졌는지 쭉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과밀 억제 권역 얘기를 하면 수도권 정비계획법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자, 이러면 수도권 정비계획법 이 법이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제가 옛날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을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러려면 수도권이 좀 덜 발전되고 여기에 있는 기업과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되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애초에 성립 자체는 맞는 얘기죠. 국가 전체가 골고루 발전해야 되니까요. 제정될 당시 82년에 먼저 제정됐고요. 94년도에 약간 개정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6, 70년대 여러분 기억하시면 우리나라가 주로 1차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했고요. 80년대 이후로 제조업 중심으로 급격하게 성장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뤘습니다. 산업화 바람 때문에 성장한 거죠.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 그때 생겨났던 말인데요. 네네. 모든 인구와 산업과 교육과 문화가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하니까 위기의식이 있어서 그런 분산 정책을 쓰자라고 했고, 수도권도 수도권 나름대로 인구가 과밀되니까 교통혼잡, 또 주택난, 공해, 또 범죄율 이런 것이 증가돼서 이런 도시 문제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라는 차원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산업 구조도 달라지고 인구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산됐고 또 인간의 욕구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국가 경쟁력도 지금은 다른 차원에서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 다양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 또 국가 경쟁력을 더 이상 견인하지 못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은 다시 한번 수정을 할 때가 됐지 않았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제가 보충해서 좀 여쭤보면, 앞서 이제 수도권 지역을 이 법에 의하면 이제 세 개로 나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하나는 과밀 억제 권역, 그다음에 성장 관리 권역, 그리고 자연 보존 권역 이렇게 나눈다고 돼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좀 제가 설명해 주십시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네네. 판을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네네. 이렇게 우리 수도권이 있습니다만 서울이 있고요, 인천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경기도입니다. 네네. 이 서울을 중심으로 가까운 지역, 인천을 포함해서 경기도의 14개 지자체가 과밀 억제 권역입니다. 당시 지정할 때는 인구 성장과 산업화 기준으로 성장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성장 관리 권역 그래서 성장은 하되 너무 성장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그리고 요 바깥은 가평, 양평, 남양주 이런 쪽은 자연 보존 권역이라 그래서 좀 더 자연을 보존하되 수도권을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그래서 세 권역으로 지금까지 했는데요. 당시에 이 세 권역은 나름대로 논리가 있었고 외국의 벤치마킹을 잘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옷이 몸에 맞지 않는 이 시대에 이 법을 조금 규제 완화를 시키자라는 차원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40년 동안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통해서 정부가 강력한 수도권 규제를 해왔습니다. 뭐 앞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결과 정부의 의도대로 지금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까? 시장님 보시기에는. 단적으로 이제 인구를 좀 분산시키려고 했던 법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제도를 만들 당시에 수도권 인구가 지방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네네. 37%, 36.7%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50.3%로 50%를 넘었습니다. 꽤 많이 인구가 오히려 더 올라왔다. 그리고 지방의 많은 재원과 제도를 통해서 지방을 균형 발전시키려고 했는데 그것도 지방은 아직도 미흡하다라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수도권 규제를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를 아주 진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수도권의 성장을 좀 억제하는 법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었다고 하면 네. 지방 성장을 지원하는 법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2004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맞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국가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구상이었던 것 같은데 이건 또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국가가 많은 노력을 했죠. 아까 말씀하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입니다. 이 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행도 제도적으로 했고 재정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20년간 177조를 지방에다 투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보면 여러분 기억나시겠죠? 공공기관 이전 네네. 153개의 기관을 1차 이전하고 나머지 200개 공공기관을 지금도 이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세종 특별시 이전을 했고요. 또 한 10개 권역, 정확히는 9개 권역인데 혁신도시를 통해서 도시를 개발하고 또 거기에 공공기관을 이전했습니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제도와 정책과 재정을 쏟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성공을 꽤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지방에서의 욕구를 아직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부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제도를 정책을 재원을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수도권의 급격한 성장은 맞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역은 또 키우고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이렇게 수도권이 비대화된 가장 큰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특히 서울 중심으로.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도 그런 케이스니까요. 양질의 교육,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수도권에 분포된 대학에 진입하고 또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수도권에 대부분 남습니다. 지난 11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청년의 2분의 1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20대는 학업과 일자리를 위해서 또 30대는 양호한 거주 환경 때문에 수도권에 남아 있는데 정부 또한 그동안 이렇게 많이 몰려든 젊은이들 위해서 1기에서 3기까지 신도시를 네. 대규모로 공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됐습니다. 수도권에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기업은 떠나가고 주택만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없는 주택만 즐비한 채 서울과 경기권을 위성도시화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출산율도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대부분의 수도권에 거주한 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일자리를 위해서 여러 경기권을 서울로 이전하거나 경기권을 이전하다 보니까 1시간 20분 정도의 출퇴근 시간이 걸린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성은 물론이고 삶의 질도 급격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서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외국도 이제 비슷한 문제가 많을 건데 시장님 보시기에는 외국은 이런 문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가고 있다고 보세요? 네, 제가 도시계획 학자로서 15년 이상 학자 역할을 했는데 그때도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40년 전에 우리나라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벤치마킹한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와 일본이었습니다. 네. 그 나라도 역시 수도권 문체를 방치하지 않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을 그대로 제도를 갖고 왔는데요. 네네. 뭘까요? 네. 자, 영국과 프랑스, 일본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45년 영국에서 이제 규제가 시작됐고요. 네네. 프랑스는 55년, 일본은 96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뒤에 영국과 프랑스가 82년, 85년에 폐지를 했습니다. 규제를 풀었네요. 규제를 아예 풀었습니다. 일본도 90년대부터 논의를 시작하다가 2002년대에 폐지를 했습니다. 왜 폐지를 했을까? 크게 보면 국가 경쟁력이 점점점 저하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출산율도 너무 급격히 떨어지네. 출산율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일자리와 학업을 위해서 몰렸던 청년들이 더 이상 더 양질의 일자리, 주택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율도 저하되는 것을 세 나라가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도 높이고 출산율도 높여서 국가 전체 성장을 견인하자라는 차원에서 폐지를 다 했어요. 네. 이름은 그대로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규제 내용은 다 폐지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 결과 유의미한 출산율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나라도 진지하게 출산율에서 우리가 지난 17년 동안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무려 200조 이상을 우리나라가 재정을 쏟았는데도 지금 0.7명으로 굉장히 낮아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해야 됩니다만 근본적인 문제가 뭘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출산율은 사실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는 나의 미래, 양질의 일자리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거주할 거주 공간이 품질적으로 안정한가, 네. 그리고 양육하는 환경이 보장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일자리와 주거와 양육 환경 이 세 가지인데 이 수도권의 규제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양육은 별도의 문제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일자리가 자꾸 떠나기 때문에 네.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나의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점점 움츠려드는 겁니다. 주거도 지금 불안정하고 이 두 가지는 이 수도권의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하기 때문에 외국도 이미 그런 선진 사례도 있고요. 지금 이참에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시장님 말씀을 잠깐 이제 중간에 좀 소 결론을 내리면 결국은 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 이게 이 수도권 과밀화도 억제하지 못하고 또 경쟁력도 그렇게 국가 경쟁력도 높이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장 중심에는 이제 일자리, 네, 그다음에 출생과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수도권 도시들이 이 수도권의 규제를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반발이 거세지 않습니까? 특히 이게 이제 그 지방 도시들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수도권으로 가뜩이나 이 인구 또 이렇게 몰려가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를 조금이라도 풀면 그 비수도권의 인구 공동화가 더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도 크거든요.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국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기 때문에 균형발전특별법도 만들어서 재정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넣고 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도권 나름대로의 또 여러 가지 역차별 문제나 경쟁력 문제, 국가 경쟁력 문제를 그동안 번번이 지적은 해왔습니다. 또 외국의 사례도 들었고요.
10여 년 전에 제가 기억으로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만 또 역시 지방에서의 반발, 네. 무조건 반발하는 겁니다. 안 된다. 근데 이게 좀 쉽게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논의가 없었어요. 그냥 제안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그래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아마 지방에 이 번번이 반대하는 분들도 수도권 규제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반대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거를 국가가 섬세하게 찾아야 됩니다. 저는 거꾸로 수도권의 규제를 조금 일부 완화, 완전 완화는 할 수 없습니다. 네. 완전 완화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부 완화를 해주고 거기서 얻는 개발 이익이 있어요. 네. 그거를 국가균형발전 회계에 넣거나 별도의 회계를 만들어서 수도권이 거둬들인 이익을 지방에 투자를 하는 기금이나 재원 이런 것들을 별도로 만들 수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조금 억제인 국가 경쟁력을 조금 견인할 수 있는 정도로 완화시켜주고 거기서 생산되는 그 이익을 지방에 공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 아닐까. 그럼 서로 윈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얻은 이익을 우리만 써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지방 고향사랑 기부제처럼 우리가 얻었던 수도권에서 좀 벌었던 재원을 지방에 우리가 투자를 하자라는 그런 공감대만 잘 형성되면 이 문제를 잘 슬기롭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한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인 그 과밀 억제 권역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과밀 억제 권역 이게 앞서도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정한 구역 가운데 가장 규제가 센. 구체적으로 여기는 어떤 규제들이 있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공장을 새로 만드는 걸 억제하고 있어요. 공장 규제가 제일 셉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라고 지정된 공장 총량제로 설정된 물량이 있는데 그 물량 외에 새롭게 공장을 짓지 못합니다. 네. 대학도 이미 82년 전에 세워졌던 대학 이외에는 새롭게 대학도 설립하지 못합니다. 물론 대학은 약간의 예외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제일 큰 게 법인세 취득세 중과세입니다. 거의 무려 3배 이상의 중과세를 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여기 있었고 새로 전입했던 기업들이 이 중과세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다 이전하는 꼴이 됩니다. 성장을 이 지역에서 했어요. 과밀 억제 권역에서. 그런데 조금 더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인세 취득세가 3배 이상이 되니까 땅값도 비싸다. 이때 다 옳다 이러고 다 성장관리 권역이나 아니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꼴입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성장관리 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고급 인력과 고급 주거 환경을 놓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밀 억제 권역은 점점점 쇠퇴하고 성장관리 권역은 점점점 높아져서 예전의 수치, 예를 들면 인구 증가율로 권역을 다시 재설정하면 거꾸로 잡힐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이건 역차별이다. 그래서 다른 공장도 대학도 그건 그대로 두고 가장 시급한 그 양도세, 취득세의 3배 중과세 이 문제만 좀 해결해 달라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것도 한꺼번에 완화시키면 혼란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취득하고 양도하는 세금 그대로 놔두고 확장하는 것만이라도 거기만 3배 중과세를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지금 법안 발의를 국회의원 김영진 의원께서 올렸는데요. 이번에 통과가 될지는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과밀 억제 권역 여기는 공장도 못 짓게 하고 대학도 못 세우게 하고 세금은 많이 매기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비수도권으로 갔냐 그러면 수도권 내에서 오히려 규제가 좀 덜한 지역으로만 그렇죠. 옮겨지는. 네. 수원시는 여기에 다 해당되겠네요. 수원시 상황은 대표적인 어떻습니까? 상황이죠. 네네. 여러분 2000년 전에 아마 수원 사람들은 다 기억할 건데요. 수원에 14개 대기업이 있었습니다. 유수의 대기업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은 다 떠나고 4개 기업만 남아 있습니다. 네. 기업들이 왜 떠났을까? 규제가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또 확장을 하려다 보니까 중과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3배나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책에 부응하면서도 싼 곳으로 다 이전했죠. 그리고 저희 한 16,000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그중에 우량기업이 한 1,000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대표적인데요. 이 대표적인 기업도 굉장히 많이 떠나가고 또 새롭게 채워지고는 있는데 중견 기업이라고 할 만한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4개 남아있는 대기업, 중견 기업은 거의 떠나고 없습니다. 왜 그럴까? 역시 그 법인세, 양도세, 취득세가 3배 이상 중과세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게 그 기업들이 자꾸 떠나면 세금이 좀 훨씬 더 적게 거칠 거고 그러면 세금 문제하면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재정 자립도도 예. 상당히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이 많이 타네요. 제가 네네네. 25년 전 정도, 96년 정도에 보면 우리 재정 자립도 수원 같은 경우에 거의 93%였습니다. 와 대단했네요. 그때는. 전국에서 거의 탑이었었는데 25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얼마냐? 40% 정도대로 떨어졌습니다. 한 50%가 증발해 버렸어요. 다 기업이 떠나고 우량 기업이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죠. 이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과밀억제 권역 모두가 해당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자 수원시뿐만 아니라 방금도 모두가 다 해당된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도시의 상황들 뭐 대표적인 사례 몇 군데 좀 소개시켜 주시죠. 네, 대표적인 이웃 도시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이 주황색이 과밀 억제 권역 4개 지자체를 한번 보태봤고요. 수원, 안양, 군포, 이황 네. 4개 시도. 또 아래 파란색은 성장 관리 권역을 몇 가지 지자체를 봤는데요. 네. 97년도에는 이렇게 80% 정도의 재정 자립도를 갖고 있다. 지금은 37%로 다 떨어졌습니다. 평균을 그렇군요. 해보니까. 네. 대신 성장 관리 권역은 2005년도에 역전을 이루어서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높죠. 이것은 명확하게 지역 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내에 역차별 문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도의 허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약간 그러면 지역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성장 관리 권역은 의외로 약간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군요. 네. 예를 들면 용인, 화성시 상황은 좀 어떤가요? 예, 그 문제만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요 근자만 이렇게 보면 수원시와 용인시와 화성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수원시와 안양시는 과밀 억제 권역입니다. 네. 최근에 거의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7% 이렇게 성장률, 그러니까 GRDP 성장률이 완전히 떨어졌고요. 용인시나 화성시는 거의 10% 이상. 그러니까 수원시하고 화성시의 격차를 보면 20% 이상의 격차를 보는 정도로 네네. 격차가 확대됐습니다. 여기 통계를 보면 이렇게 격차가 확대됐죠. 거의 20% 이상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시장님께서 이 지방 세수 확보를 위해서 세법이라도 좀 바꿔달라 이렇게 아까 예, 아주 간단한 건의하신다고 세법 했는데 하나를 바꿔주세요. 구체적인 어떤 방향이 필요하신 건지 좀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시급한 것은 취득세 중과세 폐업입니다. 취득세, 중과세 예. 폐지. 네. 즉시 폐지가 어렵다면 기존 기업이 확장하는 경우만 중과세를 면제해달라. 기존에 있는 건 그대로 부과하더라도 네. 확장하는 것만이라도. 아주 사소할 수 있습니다. 네. 특례 적용이 좀 필요하다. 네네네. 과밀 억제 권역에 기존 기업이 공장이나 건축물을 증축할 때 기존 사업장의 초과분만, 그 사업장은 놔두고 초과분만 세배 증과세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는데 기존 것 전체를 다 세배 중과세하니까 버텨나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다가 김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네. 아직 계류 중이니까 통과 여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뭐 정부나 국회의 결정만 마냥 또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또 이 나름대로 이 뭐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뭐 대책을 세워야 될 수 있고 네. 또 다른 이런저런 규제도 좀 풀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제 과밀 억제 권역 지자체장들과도 이렇게 논의를 하고 또 수원시 자체 내에서 여러 기업과 또 학자들과 논의한 끝에 몇 가지 안을 만들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찾아보자. 네네. 그것이 수원형 규제 박스, 규제 샌드박스 TF를 만드는 겁니다. 수원형의 규제 샌드박스. 이것을 통해서
용도 지역 변경이나 용적률을 좀 조정해서 이건 지자체장이 할 수 있습니다. 네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좀 풀려고 합니다. 제가 좀 특별히 노리는 것은 지금 5개 대학이 우리 관내에 있는데요. 네. 대학이 소유하고 있는 땅, 대학의 첨단 기업이나 연구소를 설립하면 네. 용도 규제를 조금 완화해 주는 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특정 대학이 아니라 5개 대학한테 다 총장들과 합의를 봐서 여러분이 연구소나 첨단 기업을 유치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재정적 투자도 일부 할 수 있고 용도 지역 규제 완화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요즘 경기가 세계 경기가 불안하니까 네. 해외에 투자를 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진입을 좀 완화하는 것들 다양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뭐 기업이 떠나지 않도록 어떻게든 좀 잡아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서 또 예. 대책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좀 자랑을 할 만한 건데요. 이것도 판넬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333 다른 말로 하면 3천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지금 잘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는데 수원시는 몇몇 지자체는 시도했습니다만 기업들에게 관내 기업들에게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하자 3천억을 거의 육박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원래는 저희가 한 100억을 넣으면 1,000억 원의 펀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반응이 좋아서 지금 2,500억을 돌파하고 내년 초 정도에 되면 3,000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3,000억 원으로 기업의 우량 기업에게 투자를 하겠다는 전략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저리로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금리 때문에 기업들은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이 3,000억을 만들어서 중소기업 상생 펀드, 기업 상생 기금입니다. 3,000억을 은행과 보증재단하고 협력을 해서 3,000억을 만들고 이 3,000억 범위 내에서 관내 기업들한테 저리이자 최대 지금의 3분의 1 정도로 이자를 싸게 해주는 겁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두 가지 다 시작됐고요. 또 하나는 우리 관내에 최근에 대형 유통 몰이 들어옵니다. 그 몰이 들어오는 대신에 수원시의 시민들 3,000명을 고용해달라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서 2023년 올해 이 3,000이 성공적으로 잘 안착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물론 수원시가 이 뭐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긴 합니다만은 네네. 이게 광역 단체가 아닌데 규모가 상당합니다. 예.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까지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과밀 억제 권역이라는 개념이 그 해당 지자체는 굉장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또 학계나 산업계에서도 이게 여러 가지 이 법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요구들이 나올 만도 한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학계 또 산업계 이쪽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동안 저희가 이제 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 실무 논의도 했지만 토론회도 공식적으로 2번 했습니다. 네. 국회에서도 하고 지역에서 했었는데 학계나 정재계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너무 섣불리 크게 규제 완화를 하지 말고 아주 작은 미세한 것부터 차근차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자라는 쪽의 의견을 지금 잘 모으고 있는데 사실 지난 18대 국회, 네. 최근에 21대 국회까지 수정법,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좀 개정하자는 입법 발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려 67건이나 있었어요. 굉장하네요. 네, 그런데 다 비수도권의 강한 반발 때문에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협의체가 추구하는 것은 말한 대로 할 수 있는 범위의 아주 미세한 것부터 천천히 공감대를 구성해서 비수도권, 국가균형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지 범위에서 가자라는 데 학계나 정재계가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수도권이 가진 고도화된 경제적 여건, 사실 이게 이제 국가 경쟁력과도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에 이거 좀 키워야 된다는 말씀을 네. 언뜻 이제 하셨습니다. 자,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이 시장께서 정부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수도권 성장 전략을 제시한다. 어떤 의견을 내놓겠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지방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을 살리겠다고 만들어 온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 수도권 정책이 거꾸로 국가 경쟁력을 침해하는 게 아닌가, 혹은 내부에 수도권 내에 역차별을 하는 거 아닌가는 심도 있게 따져볼 시기가 됐다. 4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 이제는 좀 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웃 영국과 프랑스와 일본도 그래서 한 40년 만에 규제 완화를 시키고 철폐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이 저성장, 저출산 시대에 한번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따져 나가자라는 게 지금 취지인데요. 불필요한 경쟁과 역차별을 줄여야 됩니다. 국가 경쟁력도 또 성장을 해야 됩니다. 향상을 시켜야 됩니다. 수도권 성장 정책이 전환돼야 되는데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지역에 수도권 이익을 재투자하고 가점제를 두고 권한과 세원을 다시 한번 새롭게 부여해서 지방도 살고 수도권도 사는, 또 과밀 억제 권역도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정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 과밀 억제 권역에 속해 있는 수원시 네, 기업들 유치를 위해서 펀드 조성하실 때 보니까 그 펀드 이름이 세비시. 세비스로 갔어요. 네, 요 세비시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수원시의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비전을 설정했는데요. 네, 그 비전 이름이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입니다. 새로. 굉장히 시민들이 좋아하는 비전 구호인데요. 좀 새롭게 빛나게 하자. 근데 그걸 줄이면 세빛이 됩니다. 세빛 시리즈가 요즘 많이 성공적으로 했는데 몇 가지만 좀 네네네. 알려드리면, 원래 정치 철학은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든다에서 출발해서 시작한 세빛시리입니다. 3종 세트가 우선 자랑할 만한데, 네. 첫 번째가 수원시청을 여러분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1층의 민원실이 확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민원인들이 아주 쾌적한 공간에서 쉬면서 민원을 상담하면 베테랑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그 민원을 상담을 듣고, 예전에는 민원인들이 부서를 쫓아다니면서 공무원들을 만나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그 쾌적한 공간에 쉬고 계시면 베테랑 공무원이 민원을 상담하고 나서 베테랑 공무원들이 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해결돼요. 네. 공무원과 공무원끼리는 큰 장벽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세빛 민원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민원이 있으시면 세빛 민원실로 오십시오.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세빛 톡톡입니다.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예전부터 제가 300인 토론, 500인 토론, 또 각종 위원회에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게 주된 참여 방법이었는데, 그걸로 좀 부족하더라고요. 다수의 많은 125만의 수원 시민들이 참여할 창구가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내 손 안에 민주주의, 옛날 아고라의 민주주의처럼 광장에서 모여서 직접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핸드폰, 누구나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한 것이 세빛톡톡입니다. 세빛톡톡이라는 웹에 가입하시면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할 수도 있고 투표도 할 수 있고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 320건 정책이 세빛톡톡으로 제안이 돼 있고요. 네. 그중에 20건 정도가 채택이 돼 있습니다. 많은 125만 시민들이 많이 가입하셔서 아고라 광장을 내 손 안에서 실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종 세트는 현장 시장실인데요. 직접 제가 공무원들하고 그 민원이 있는 현장을 버스를 타고 직접 가서 즉석에서 해결하는 문제, 민원 해결 방법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즉문즉답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인기를 갖고 있어서 가능하면 시민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참여를 많이 유도하는 정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 수원이요, 전국 최초로 도심형 수목원을 조성했습니다.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난 5월에 우리가 두 곳의 도심형 수목원을 개장했습니다. 개장된 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네. 7, 8개월이 지났는데요.
방문자가 무려 50만이 넘어갑니다. 엄청난 많은 수의 방문자가 몰려든 것은 그동안 도심지 내에 이런 수목원, 물론 공원도 있지만 조금 더 식물원이나 수목원은 조금 더 섬세한 식물, 수목을 관찰할 수가 있고 또 휴양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부시장 때부터 이걸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완성을 했는데요. 이 새로운 수목원, 이 두 곳이 시민들한테 쉼터, 힐링 공간으로 충분히 작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연말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저녁 8시까지 좀 확장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눈 쌓인 이 수목원 여러분 많이 찾으시면 좋고요. 수목원 못지않게 또 정책을 손바닥 정원이라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바로 가까이 있는 공원에 짜투리 땅에 꽃과 나무를 심어서 정원의 향유도 느끼지만 탄소 중립 시대에 기후 변화에 대응하자라는 손바닥 정원 사업도 잘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자, 수도권 규제 완화 전도사로 지금 맹활약하고 계신 이재준 수원시장의 여러 가지 말을 들어보면서 충분히 이 문제는 이제 우리 전반적인 정부나 국회에서도 충분히 이게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회나 정부의 규제 개선이 얼마나 절실한지 끝으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저성장, 저출산 시대입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는 지혜를 짜야 됩니다. 국가 성장 동력의 수도권을 팔다리를 자르고 나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논의에서 이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혜를 모아서 현실에 맞게 4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제도를 이제 시대에 맞게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수정법 개정은 이 저출산 저성장 늪에서 빠진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거라고 확신합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그 안에 속한 과밀 억제 권역, 과거 추진했던 국가의 균형 잡힌 발전 계획에는 맞아떨어졌을 수 있지만 지금의 국제 정세에 따라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를 더욱 강화하기에는 시대착오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 가진 장점을 키우고 단점은 보완하면서 결국은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제도의 개선이 실현되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